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상의 날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날개를 전체를 다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이상의 날개는 굉장히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절대로 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이 나오진 않고 맨날 나와도 맨 앞부분 그리고 맨 끝부분 그 부분만 나와요. 왜? 가운데 내용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순수한 그죠? 순수한 고등학생들이 알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네. 어쨌든 자 이상의 날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상은 1930년대 소설가이면서 시인이고요. 이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였죠. 그죠? 일제강점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첫머리에 뭐라고 나오냐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이상은 자기 자신을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이 나는 그 주인공 나는 일본에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제강점기잖아요. 그죠? 일제강점기. 그 일제강점기라서 이 식민지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이다. 네, 지식인. 그래서 이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강의 내용을 앞부분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나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한 번지 지금 여기 내가 33번지야. 33번지에 살고 있는데 이 한 번지에 18가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18가구가 이렇게 집이 있으면 뿅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마 이런 방이 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칸방들이 막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1, 2, 3, 4, 5, 6, 7 일곱 번째 방이에요. 일곱 번째 방. 일곱 번째 방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을 이제 이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곽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유곽이 뭐 하는 곳일까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몸을 파는 매춘을 하는 곳이에요. 매춘. 근데 자신의 집을 유곽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의 아내의 직업은 매춘부가 맞아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인 거야. 몸을 파는 여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나랑 결혼을 했어. 근데 나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내가 대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나는 이제 맨날 집에서 잠만 잡니다. 맨날 잠만 자고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은전, 뭐 아무튼 동전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씩 주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주나 보다 이렇게 해서 막 저금통에다 모아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런 이 동전을 모아놓은 저금통을 막 변소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변소가 이게 이렇게 발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동전을 동전을 던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자신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그 동전이. 자, 그런데 지금 아내가 뭐 해서 번 돈이라 그랬죠? 매춘을 해서 번 돈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마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냐면 맨날 잠만 잤거든. 잠만 잤어. 그런데 어느 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손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손님을 받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가 나에게 약을 하나씩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아스피린 하나씩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먹고 맨날 잠만 자. 그럼 사실 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거는 수면제였어요. 아달린이라는 수면제. 이 수면제를 먹이고 이제 남편을 재우고 집에서 매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맨날 잠만 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집에서 아내가 없을 때는 아내 방에 가가지고 이제 뭐 아내의 물건들을 보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첫 번째 이 부분이 거의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고 중간에 중략되는 부분의 내용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볼게요. 나가 나고 있어요. 그죠? 몇 인칭일까요? 1인칭 시점이죠. 1인칭 시점이에요. 근데 1인칭 시점인데 이 소설에서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의식의 흐름 기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거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리고 뭐 내신에서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한 번도 그게 맞는 답이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거는 흔한 기법이 아니에요. 엄청 독특하고 엄청 실험적인 그런 기법이에요. 되게 실험적이고요. 그 기존의 소설을 쓰는 그런 문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거부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뭐 그래서 자신의 분열된 의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나오면 이 사건이나 어떤 갈등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의 인과성 없어요. 그냥 어떤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 내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소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거. 한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한,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그 사건으로 인한 내면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지 이 사건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갈등이나 인과관계나 그런 거 없다. 알았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나는 어디까지든지 내 방이 집이 아니다. 집은 없다. 마음에 들었다. 뭐라고요? 방이 마음에 들었대. 근데 굳이 집이 아니다라는 말을 왜 할까요? 집과 방의 차이는 뭘까요? 집은 아마도 좀 이렇게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인데 방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나는 이 방이 마음에 들었어. 방 안의 기운은 내 체온을 위해서 쾌적하였고 방 안의 침침한 정도가 내 알력을 위해서 쾌적하였다. 나는 내 방 이상의 서늘한 방도 또 따뜻한 방도 희망하지 않았다. 이 이상으로 밝거나 이 이상으로 아늑한 방을 원하지 않았다. 내 방은 나 하나를 위하여 요만한 정도를 꾸준히 지키는 것 같아서 늘 내 방에 감사했고 나는 또 이런 방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아서 즐거웠다. 너무 이상하죠? 이런 방을 위해서, 내 삶의 이유가 이 방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즐거웠어. 이 사람 엄청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무기력하게 사는데 마치 나는 이렇게 이 방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너무 즐거워라고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무의미한 삶. 네. 자, 그러나 이것을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나는 내가 행복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그날을 그저 까닭없이 펀둥펀둥 게으르고만 있으면 만사는 그만이었던 것이다. 내 몸과 마음에 옷처럼 잘 받는 방 속에서 뒹굴면서 축 처져 있는 것은 행복이니 불행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떠나 가장 편리하고 안일한, 말하자면 절대적인 상태인 것이다. 이 절대적인 상태가 뭐예요? 이런 의미죠. 그죠? 무기력한 삶이에요. 나는 이런 상태가 좋았다. 이 절대적인 내 방은 대문간에서 세어서 또 7째 칸이다. 이 7째 칸에 럭키세븐이라는 의미를 그냥 부여하는 거죠. 난 이 7이라는 숫자를 훈장처럼 사랑하였다. 이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두 칸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려? 자, 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서, 이 장지라는 건 미닫이가 있는 이런 얇은 벽이에요. 그래서 이 미닫이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가야 돼. 이게 이제 방문이고 여기가 아내 방이에요. 그리고 이건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근데 아내 방이 어때요? 더 커요. 그리고 내 방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아내 방은 어때요? 이 문이 있기 때문에 볕이 들어. 근데 내 방은 볕이 안 들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내 방과 내 방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어때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단절. 그러면 당연히 비정상적, 이 아내랑 남편이 단절된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아랫방 누구 방이라고요? 아내 방.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어왔다가 오후에 손수가 만해지면서 나가버린다.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이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볕 드는 방이 아내 방이고 볕 안 드는 방이 내 방이고 하고 아내와 나 중에서 누가 정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불평이 없어. 왜? 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하면 되거든.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그 동쪽으로 난 들창을 열어놓으면 들이비치는 볕살이 아내의 화장대를 비춰 가지각색 병들이 아롱지면서 찬란하게 빛나고. 뭐야? 이 화장대에 있는 그 화장품병들 있죠?
그 화장품 병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병들을.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보는 것은 다시 없는 내 오락이다. 난 쬐끄만 돋보기를 꺼내가지고 아내만이 사용한 지리감이 휴지를 끄실러가면서 불장난을 하고 논다. 어때요? 굉장히 자폐적인, 그죠? 이거 굉장히 자폐적인 그냥 무의미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내 없을 때마다 아내 방에 와가지고 이런 놀이를 하고 노는 거예요. 평행강선을 굴절시켜서 한 초점을 모아가지고 그 초점이 따끈따끈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조기를 끄실리기 시작하고 가느다란 연기를 내면서 드디어 구멍을 뚫어놓는 데까지 이르는 그 얼마 안 되는 동안의 초조한 맛이 죽고 싶을 만치 내게는 재밌었다. 이 장난이 실증이 나면 난 또 아내의 손잡이 거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다. 거울이란 제 얼굴을 비출 때만 실용품이다.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는 거죠. 그 외의 경우에는 도무지 장난감인 것이다. 이 장난도 곧 실증이 나다. 계속 이렇게 실증이 나. 그럼 이 실증을 느끼고 이제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봐봐. 나의 방이 안쪽에 있고 그리고 이 나의 방을 지나서 아내의 방이 있는데 이 아내의 방에서 이런 놀이를 해. 그리고 나서 계속 실증이 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 나의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좁은 방에 있다가 아내의 방에 있다가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그렇죠? 이런 어떤 공간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의 유의심은 육체적인 데에서 정신적인 데로 비약한데요. 나는 거울을 내던지고 아내의 화장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나란히 늘어놓은 그 가지각색의 화장품 병들을 들여다본다. 그것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다. 나는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가만히 마개를 빼고 병구멍을 내 코에 가져다 대고 숨죽이는 듯 가벼운 호흡을 하여 본다. 이국적인 센슈얼한 그러니까 관능적인 섹시한 그런 향기가 폐로 스며들면 나는 저절로 스르르 감기는 내 눈을 느낀다. 확실히 아내의 채취의 파편이다. 아내의 채취의 파편. 후각적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있죠. 그죠? 난 도로 벽마개를 막고 생각해본다. 아내 어느 부분에서 요 냄새가 났던가를. 그러나 그것은 분명치 않다. 나 아내의 채취는 여기 늘어서 있는 가지각색 향기의 합계일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지금 나는 아내의 방에서 그죠? 이렇게 무의미한 놀이를 하고 지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아내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을 좀 보면요. 나가 지금 이렇게 느낀다, 생각해본다 이렇게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현재 시제 또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당연히 생동감, 그죠? 생동감, 현장감 느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내의 방은 화려했다. 내 방이 벽에 못한 게 꽂히지 않은 소박한 것인 반대로 아내 방에는 천장 밑으로 쫙 돌려 못이 박히고 몸마다 화려한 아내의 치마와 저고리가 걸려있다. 여러 가지 무늬가 보기 좋다. 나는 여러 가지 조각의 치마에서 늘 아내의 동체와 그 몸의 동체와 그 동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즈를 연상하면서 내 마음은 늘 점잖지 못하다. 막 늘 설레고 늘 두근두근하고 아내의 그 섹시한 모습을 생각하면 어쨌든 그렇게 나는 아내 방에서 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략 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 그 아내의 방에서 놀다가 내가 뭘 발견하냐면 약병을 발견하게 되고 이 약병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달린이라고 써있는 거야. 아달린. 근데 그 아달린을 보니까 아달린은 수면제인데 이 아달린을 보니까 아내가 나에게 매일 주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면서 매일 주는 그 약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는 잠만 잔 거야. 아내가 주는 그 아스피린이라고 주는 그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게 수면제가 맞았던 거죠. 그러면 나는 도대체 아내는 나를 재워놓고 나서 뭘 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아내가 뭘 했다고 했죠? 매춘을 했다고 했죠. 매춘. 그죠? 매춘. 그러니까 몸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나를 이렇게 재우고 몸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 그럼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당연히 반항심 같은 게 생기겠죠? 반항심.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산에 갑니다. 이제 산에 가는데 그 산 앞에 이제 벤치 같은 게 있는데 이 벤치가 있으면 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아달린을 먹였을까? 그럼 아니면 아달린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진짜 아스피린이었을 수도 있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왔던 그 수면제 병이잖아요. 그 수면제 병을 입안에다가 넣고 우적우적 씹어서 먹어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잠을 자겠죠. 그죠? 얘는 잠을 잡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막 하룻밤낮을 이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느라고 얘가 수면제에 취해서 자느라고 집에
집에서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외박을 한 거죠. 외박을.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아내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이렇게 밤새고 왔어? 막 때려. 근데 갑자기 방 안에서 어떤 건장한 남성이 와가 나오더니 아내를 번쩍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벙쩍 깼죠.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이 건장한 사내는 이 아내와 매춘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내의 손님이었던 거죠. 아내의 손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결국에는 다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수면제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하루 동안인가 이틀 동안인가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배도 고프고 이 약기운 때문에 몽롱하고 그죠? 굉장히 몽롱한 그죠? 몽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아졌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죠? 이 약기운을 취했기 때문에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대낮이었다. 자, 미스코시가 어디냐면 지금 서울에 남대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남대문에 가면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그 신세계백화점 그 자리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근데 이 미쓰코시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에 옥상에 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자, 그런데 미쓰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대낮이었다. 난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해보았다. 여기서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 미쓰코시 옥상에서 뭘 하기 시작했다? 자아를 성찰하기 시작했다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자아 성찰 안 하고 맨날 어떻게 살았어? 그냥 펀둥펀둥 게으르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이 미쓰코시 옥상에서 성찰을 하기 시작한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거러 나오지 않았다. 왜? 무의미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죠? 무의미한 삶을 살았으니까.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봤다. 이것도 뭐예요? 성찰이에요. 나 자신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들었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는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의 수요를 헤아려 보기도 하고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봐보세요. 지금 아마 이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 이런 어떤 수조, 인공 수조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나 봐요. 물고기 금붕어들이 있는데 이 얘네들의 지느러미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가 보는데 허리를 굽히고 근데 등허리가 따뜻해지고 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 그죠? 돌아오고 있음을 나타내요.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랬어요. 회탁의 거리라는 것은 회색빛, 잿빛의 거리예요. 잿빛의 거리를 내려다보는데 거기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벌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자, 근데 이 회택의 거리는 뭐 막 부정적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리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과 단절된 개인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삶. 근데 이 회탁의 거리는 사회야, 사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봤는데 거기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 나의 이 피로와 공복, 그러니까 이 약기운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럼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가 없다는 것은 그 회탁의 거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회적인 삶,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 이런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자, 그리고 이제 이 회탁의 거리,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삶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날개야 돋아라, 날개야 다시 한번 날아보자꾸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날개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사회적이고 정상적인 삶, 지금까지 이렇게 자폐적이고 단절되고 폐쇄적인 삶에서 이런 나 혼자만의 이런 공상과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런 사회적이고 정상적 삶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삶에 대한 의지라고, 정상적 삶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날개야 날아보자꾸나.
날개야 돋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앞부분은 지금 거의 첫 부분에 지금 내가 아내 방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확대된다 그랬죠? 나의 방은 좁았는데 나의 방에서 아내의 방으로, 그죠? 아내의 방은 조금 더 넓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밖으로 나와서 미스꽃이, 그지? 미스꽃이 아까 백화점 옥상에서 이제 성찰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으로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거예요. 점점 공간적 배경이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고 정상적이고 사회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략 뒷부분에는 나가 나의 삶을 성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아까 여기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이 뒷부분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정오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나와요. 사이렌 소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오에 사이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각성. 정오라는 건 낮 12시를 말하죠. 그죠? 이 낮 12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내가 각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정오의 사이렌 소리는 당연히 각성의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그죠? 그리고 이 각성을 하게 되고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그죠? 정상적인 삶으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것. 그죠?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그랬죠. 의식의 흐름 기법.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 현대인의 어떤 분열된 자아에 대해서 이 분열된 자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줄거리나 뭐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다른 말로 자동 기술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 기술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키보드에서 막 시발 이렇게 쓴 적 없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작가가 타이핑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내면의 의식을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것 같은 그것을 우리는 자동 기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 자동 기술법으로 쓰여졌고, 이것은 굉장히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심리주의 소설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뭐 초현실주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내면 의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초현실주의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그죠? 그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은 실험적인 소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이거 무슨 시점이라 그랬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왜? 나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근대인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윗글에 나타난 나와 아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추론하는 과정이다. 자, 부부는 평생 함께하기로 언약한 가장 가까운 사이야. 근데 나하고 아내는 장지로 구분된 두 칸의 방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 뭐 어떻게 지낸다는 거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내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내의 방에 들어온다. 이 작품에 나타난 나의 아내가 단절되어서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 근대인들의 문제를 떠올려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소외된 삶의 문제. 자, 그 다음 나의 장난을 보면 아내의 물건을 이용하는 행위예요. 그죠? 근데 아내와 소통이에요? 아니야. 아내가 없을 때만 들어와서 놀아. 그죠? 일상 속에 반복되는 행위라는 면에서 반복되는 건 맞아. 근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아니에요. 아직 사회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실증을 내면서 이어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신의 권태로운 상황을 의식하게 된다. 어때요? 아까 실증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실증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아내의 방에서 나가서 밖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 삶에 대해서 그죠? 생각해보는 계기. 그래서 자신의 권태로운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행위이다. 이거는 맞지만 자기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유의의 차원을 정신적 차원으로 비약시키는 행위라는 면에서 이상을 실현할 의지를 북돋우는 아니야. 아직까지 그런 거 없어.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볕이 들지 않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억압된 삶을 영위했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다. 성찰의 공간 어디였죠? 미스코시, 그죠? 미스코시 백화점, 그죠? 백화점의 옥상이었죠, 그죠? 여기가 성찰의 공간.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